인생의 법을 찾아오신 것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는 만나서 자리에 앉자마자 핸드폰부터 꺼내는 사람 없으신가요? 이런 행동을 단순한 행동으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을 알고 보면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랜 기간 알고 지냈는데 그 사람이 진짜 그런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참 괜찮아 보였습니다. 말도 잘 통하는 것 같고 웃는 얼굴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었습니다. 시간도 내고 정성도 들이고 나름대로 진심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하기는 어려운데 자꾸 마음 한쪽이 불편해집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고 스스로를 탓하기도 합니다. 원래 사람 사이가 다 이런 건가 하고 넘기려고도 해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그때 느꼈던 그 묘한 불편함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말이죠. 우리는 보통 사람을 판단할 때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 저렇게 얘기하더라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사실말이라는 건 얼마든지 꾸밀 수가 있습니다. 좋은 말, 듣기 좋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는 말만 들어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진심이 새어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사소한 행동,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장면들 말이죠. 그런 것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커피를 마시는데 대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상대방은 분명히 고개도 끄덕이고 응, 대답도 합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내 이야기가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계속 다른 데를 신경 쓰고 있었던 거죠. 그게 무엇이었는지는 그때는 몰랐어도 느낌은 정확히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집중을 안 하는구나 하는 그 느낌 말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특별히 대단한 말을 하지 않아도 편안합니다. 같이 있으면 괜히 마음이 놓이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대화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행동 어딘가에서 진심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나한테 온전히 집중하고 있구나 하는 게 전해지는 거죠. 그게 바로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진심이 보내는 신호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사람의 본심이 어디에서 드러나는지, 어떤 순간에 진짜 모습이 나오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단한 심리학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장면들을 함께 들여다보려는 겁니다. 나도 이런 거 느낀 적 있는데 하는 순간들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 느낌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왜 그랬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알아간다는 건 사실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상처받을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사람을 조금 더 잘 알게 되면 나를 지키는 힘도 생깁니다. 오늘 영상이 그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신이 알고 싶었던 사람의 본성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만나서 자리에 앉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리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시죠? 저도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한 달 만에 겨우 시간을 맞춰서 만난 자리였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커피를 시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자리에 앉자마자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딱 올려놓는 겁니다. 화면이 위로 오게 아주 자연스럽게 말이죠.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요즘 누구나 그렇게 하니까요. 그런데 대화를 시작하니까 뭔가 이상했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는 중간중간에 친구 시선이 자꾸 휴대폰 쪽으로 갔습니다. 알림이 울리면 바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잠깐만 하고 카톡을 열어서 뭔가를 읽고는 다시 내 쪽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하고 물어보긴 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기분이 좀 그랬습니다.
내 이야기가 그렇게 재미없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면 저 사람한테 나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나 보다 싶기도 했습니다. 물론 친구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을 겁니다. 습관처럼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본인은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니까요. 지금 너보다 더 신경 쓸 게 있어 라는 메시지 말입니다. 반대 경험도 있습니다. 며칠 뒤에 다른 지인을 만났는데 그분은 달랐습니다. 만나자마자 휴대폰을 가방 안에 넣어버리더군요. 오늘은 방해받기 싫어서 그냥 넣어뒀어요. 하고 웃으면서 말이죠. 그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 이 사람은 지금 나한테 온전히 집중하려는 거구나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대화 내용은 특별할 것 없었는데 그날따라 유독 대화가 잘 됐습니다. 헤어지고 나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똑같이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인데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결국 휴대폰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휴대폰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그게 나를 얼마나 존중하느냐로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이런 느낌이 단순히 기분 탓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2013년 영국 에섹스 대학교의 앤드류 프리즈빌스키 교수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낯선 두 사람을 짝지어서 10분 동안 대화를 나누게 했습니다. 조건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은 테이블 위에 휴대폰이 놓여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다른 그룹은 휴대폰 없이 대신 평범한 메모장이 놓여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휴대폰을 만지거나 사용한 건 아닙니다. 그냥 테이블 위에 있기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휴대폰이 보이는 곳에 있었던 그룹은 대화 후 친밀감이 낮게 나왔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준다는 느낌도 적었습니다. 대화의 질이 떨어졌다고 평가한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정말 신기한 건 아무도 휴대폰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기만 했을 뿐인데 말이죠. 연구팀은 이걸 두고 휴대폰의 존재 자체가 대화를 방해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연구가 말해주는 건 분명합니다. 휴대폰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방한테 당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신호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겁니다. 대화 중에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사람은 본인도 모르게 상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언제든 다른 곳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어 라는 메시지 말이죠. 물론 당사자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습관일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그렇게 안 느껴진다는 겁니다. 사람은 말보다 행동에서 더 많은 걸 읽어냅니다. 너랑 이야기하는 게 좋아라고 말하면서 계속 휴대폰을 보면 어떨까요? 말과 행동이 다르니까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을 믿습니다. 말은 저렇게 하는데 행동은 다르네 하고 느끼게 되는 거죠.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냥 습관입니다. 상대방을 대할 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가 드러나는 습관 말이죠.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두는 사람은 연결에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보다 언제 올지 모르는 연락에 더 신경을 쓰는 거죠. 반대로 휴대폰을 치워두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내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다른 건 나중에 봐도 돼. 지금은 내가 중요해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서 더 강력합니다. 말은 의도를 담을 수 있지만 습관은 의도 없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습관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에 더 가깝습니다. 대화 중에 휴대폰을 자꾸 보는 사람이 꼭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지금 이 자리에 온전히 있지 않은 사람인 겁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에 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과 오래 이야기하면 에너지가 빠집니다.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내 잘못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여기 없는 거니까요. 프랑스 철학자 시몬 베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은
가장 드물고 순수한 형태의 관대함이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좀 의아했습니다. 관심이 왜 관대함이지? 하고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온전히 관심을 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시간을, 내 에너지를, 내 주의력을 통째로 주는 거니까요. 요즘처럼 바쁜 세상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에는 볼 것이 너무 많습니다. 뉴스도 있고, 카톡도 있고, 유튜브도 있습니다. 그 수많은 것들을 제쳐두고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게 관대함이 되는 겁니다. 귀한 걸 내어주는 거니까요. 반대로 대화 중에 휴대폰을 계속 보는 건 관대하지 않은 겁니다. 내 관심을 나눠서 쓰겠다는 거니까요. 너한테 전부는 못 줘. 일부만 줄게라는 거죠. 그걸 받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아챕니다. 아, 나는 이 사람한테 전부가 아니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이 자꾸 휴대폰을 보면 그건 당신 탓이 아닙니다. 당신이 재미없어서도 아니고 당신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온전히 있지 않은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고 그 사람의 습관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서운해하느라 에너지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한 발짝 떨어져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거리를 조금 두시는 거죠. 내 마음을 다 주기엔 아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당신 앞에서 휴대폰을 치워두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당신에게 귀한 걸 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 시간과 관심을 온전히 내어주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을 만나면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소중하게 대해주는 사람이구나 하고 말이죠. 사람은 결국 행동으로 말합니다. 휴대폰 하나 다루는 습관에도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걸 알아채는 눈이 생기면 관계가 조금 더 편해집니다. 누구한테 마음을 쓰고 누구한테는 거리를 둘지 선택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 선택이 내 감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얼마 전에 지인한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가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에 사이가 꽤 좋았습니다. 점심도 같이 먹고 퇴근길에 커피도 같이 마시고 그랬다고 합니다. 서로 농담도 주고받고 뭔가 친한 사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인이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긴 겁니다. 큰 병은 아니었는데 그날 오후에 예약이 잡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시간에 중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동료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미안한데 이 서류 좀 대신 제출해 줄 수 있어? 나 병원 다녀올게. 아주 간단한 부탁이었습니다. 서류를 들고 가서 담당자한테 전달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료 반응이 이상했다고 합니다. 아, 그거. 나도 오늘 좀 바빠서. 말끝을 흐리면서 난처한 표정을 짓더랍니다. 진짜 간단한 건데 5분도 안 걸려. 하고 다시 말했는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생각해 볼게 라고만 하고 자리를 피하더랍니다. 지인은 그때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정도 부탁도 안 들어주나? 하는 생각이 든 거죠. 평소에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말입니다. 결국 다른 동료한테 부탁해서 해결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로 그 동료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신기한 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에 그 동료가 지인한테 부탁을 해온 겁니다. 야, 너 차 있잖아. 이번 주말에 이사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 이건 5분짜리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주말 하루를 통째로 써야 하는 일이었죠. 지인은 그 순간 확실히 알았다고 합니다. 아, 이 사람은 받기만 하는 사람이구나. 반대 경험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지인의 다른 동료 이야기인데요. 평소에 그렇게 가깝게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냥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정도였죠. 그런데 한 번은 지인이 점심시간에 약을 사와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약국이 좀 멀어서 점심을 못 먹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 동료가 지나가다가 물었다고 합니다. 어디 가세요? 밥은 드셨어요? 아, 약국 좀 다녀오려고요. 점심은 못 먹게 생겼네요. 그랬더니 그 동료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제가 대신 다녀올까요? 어떤 약이 필요해서 그러신 거예요? 별것 아닌 것처럼 가볍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인은 그때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선뜻 도와주겠다고 한 거니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고 사양했는데도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하는 느낌을 받은 거죠.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한 사람은 평소에 친한 척했지만 정작 작은 부탁에 피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가깝지 않았는데 먼저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결국 관계의 진심은 사소한 순간에 드러나는 겁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대처 켈트너 교수가 2010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연구한 겁니다. 흥미롭게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덜 도와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작은 부탁에 응하는 비율이 낮았던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연구팀은 심리적 자원의 차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경제적 여유와 심리적 여유는 다른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서로 돕는데 익숙했습니다. 작은 부탁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이런 겁니다. 작은 부탁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여줍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기꺼이 들어줍니다. 여유가 없거나 이기적인 사람은 피하거나 조건을 답니다. 이건 겉으로 드러나지 않던 본심이 나오는 순간인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작은 부탁에 대한 반응은 그 사람의 본심을 보여주는 창문 같은 겁니다. 평소에 아무리 친한 척해도 소용없습니다. 정작 뭔가 부탁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진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작은 부탁이라는 점입니다. 큰 부탁은 누구나 부담스럽습니다. 거절해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사소한 부탁, 5분이면 되는 일, 손 하나 까딱하면 되는 일을 거절하는 건 다릅니다. 그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작은 부탁을 거절하는 사람들한테는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일단 말끝을 흐립니다. 그게 하면서 바로 대답을 안 합니다. 시간을 끌면서 상대방이 알아서 포기하길 바라는 거죠. 둘째, 핑계를 댑니다. 나도 지금 좀 바빠서,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같은 말을 합니다. 진짜 바쁜 게 아니라 안 하고 싶은 겁니다. 바쁜 사람도 마음이 있으면 방법을 찾습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핑계를 찾는 겁니다. 셋째, 나중에 자기는 더 큰 부탁을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작은 부탁은 거절하면서 자기 부탁은 당연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관계를 거래로 보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한테 유리한 거래로만 말이죠. 반대로 작은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는 사람도 패턴이 있습니다. 일단 바로 대답합니다. 그래, 뭔데? 라고 물어보고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도와주고 나서도 대단한 일 한 것처럼 굴지 않습니다. 별거 아닌데 뭘 하고 넘어갑니다. 이런 사람은 관계를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도와주면 나중에 돌려받겠지. 이런 계산을 안 합니다. 그냥 도와줄 수 있으니까 도와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여유 있는 사람입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넉넉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평소에 얼마나 잘해주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하느냐가 진짜입니다. 작은 부탁 하나에 그 사람의 본심이 다 나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란 두 개의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 좀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영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싶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진짜 친구는 내 일과 내 일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힘들면 나도 힘들고 내가 필요하면 내가 나서는 거죠.
이건 내 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 라고 선을 긋지 않는 겁니다. 물론 모든 일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작은 부탁 정도는 그래야 친구 아닐까요? 5분이면 되는 일을 두고 계산기 두드리는 사이는 친구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아는 사이일 뿐입니다. 아는 사이를 친구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상처받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작은 부탁을 거절당했을 때 너무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그런 사람인 겁니다. 사람마다 마음의 그릇 크기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넉넉해서 남한테 나눠줄 여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꽉 차 있어서 자기 것 지키기도 바쁩니다. 그건 그 사람의 상태이지 당신의 가치와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부탁 거절당했다고 자책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 이 사람은 지금 여유가 없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 탓은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작은 부탁도 안 들어주는 사람이 큰일에 도와줄 리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작은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소중히 여기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작은 것에 마음 쓰는 사람이 큰 것에도 마음 씁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내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건 선을 잘 긋는 겁니다. 누구한테 마음을 주고 누구한테는 거리를 둘지 정하는 거죠. 작은 부탁에 대한 반응을 보시면 그 선을 긋기가 쉬워집니다. 그게 결국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됩니다. 너는 뭘 알아?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몇 년 전에 고교 동창 모임에서 한 친구가 불같이 화내며 했던 말입니다. 그날은 동창 모임에서 정말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한 20명 정도 모였는데 다들 반가워서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그렇게 친하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유독 말이 많더군요. 자기 자랑을 꽤 했습니다. 사업이 잘 된다. 자식들이 잘 컸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고 있던 다른 친구가 가볍게 한마디 했습니다. 야, 근데 너 예전에 그 사업 접었다며? 다시 시작한 거야? 별로 나쁜 의도가 있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랑하던 친구 표정이 확 변하더군요. 아니, 그건 그때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거고 지금은 달라.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너는 뭘 알아?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질문한 친구도 당황해서 아, 그냥 물어본 거야 하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던 친구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맨날 그래. 겉만 보고 판단하고. 진짜 속사정은 모르면서. 아무도 그 친구를 비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가벼운 질문 하나였을 뿐인데 말이죠. 그런데 혼자서 방어하고 혼자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모임 분위기가 이상해져서 다들 슬슬 자리를 피했습니다. 나중에 친구들끼리 따로 모여서 이야기했습니다. 쟤 왜 저래? 누가 뭘 했다고?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더군요. 반대 경험도 있습니다. 같은 모임에서 다른 친구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는 공무원으로 오래 일하다가 은퇴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야, 너 그때 승진 못했다며? 그거 왜 그랬어? 솔직히 좀 민감한 질문이었습니다. 승진 탈락이라는 게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친구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맞아. 그때 내가 좀 부족했지. 준비도 제대로 못했고. 그러고는 담담하게 그 이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때 떨어지고 나서 오히려 편해졌어. 욕심 내려놓으니까. 아무런 방어도 없었습니다.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한 겁니다.
듣는 사람들도 편했습니다. 두 친구의 차이가 확 느껴졌습니다. 한 사람은 가벼운 질문에도 과하게 반응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민감한 질문에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차이가 그 사람의 그릇 크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98년에 발표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초등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퍼즐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아주 쉬운 거였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잘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똑똑하구나라고 칭찬했습니다. 다른 그룹에게는 열심히 했구나라고 칭찬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칭찬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려운 문제를 줬습니다. 일부러 못 풀게 만든 문제였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똑똑하구나. 칭찬을 들은 아이들은 쉽게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똑똑하지 않다는 게 드러날까 봐 불안해했습니다. 반면에 열심히 했구나. 칭찬을 들은 아이들은 달랐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끈기 있게 도전했습니다. 못 푸는 것에 대해 창피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미있어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결과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다시 쉬운 문제를 줬습니다. 똑똑하구나. 그룹은 성적이 20%나 떨어졌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자신감을 잃은 겁니다. 열심히 했구나. 그룹은 오히려 성적이 올랐습니다. 어려운 문제와 씨름하면서 실력이 늘어난 겁니다. 이 연구가 비판 반응과 무슨 상관일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자기 정체성을 능력에 묶어놓은 사람은 비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틀렸어 라는 말을 너는 부족한 사람이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과하게 방어하거나 화를 내거나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비판에 과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불안한 겁니다. 자기 안에 뭔가 흔들리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지적에도 크게 방어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바로 반박합니다. 상대방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니, 그게 아니라 하고 끊습니다. 들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미 방어 태세에 들어간 거죠. 둘째, 변명을 길게 합니다. 그건 그때 상황이 그래서 원래 그러려던 게 아닌데 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만 말하면 될 걸 10개를 말합니다. 변명이 길어질수록 본인도 불안한 겁니다. 셋째, 역공을 합니다. 너는 안 그래? 너도 그때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기 문제에서 시선을 돌리려는 겁니다. 상대방을 공격해서 방어하는 거죠. 이건 가장 좋지 않은 패턴입니다. 넷째, 분위기를 망칩니다. 한 사람이 과하게 반응하면 주변이 다 불편해집니다. 아까 동창 모임처럼요. 아무도 싸우자고 한 게 아닌데 혼자서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그리고 본인은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비판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패턴이 있습니다. 일단 끝까지 듣습니다. 상대방 말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하고 인정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와 자기 행동을 분리할 줄 압니다. 내가 실수했다와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가 다르다는 걸 아는 거죠. 실수는 고칠 수 있지만 정체성은 쉽게 안 바뀌니까요. 그래서 비판을 인격 공격으로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비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게 창피한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인정하는 게 더 멋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벼운 지적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담담하게 받아들이면 그릇이 큰 사람입니다. 과하게 반응하면 그릇이 작거나 불안한 사람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비판이 딱 그렇습니다. 비판은 듣기 불편합니다.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받아들이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문제는 비판을 나를 죽이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지적 하나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자기 존재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방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비판은 그냥 정보일 뿐입니다.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아닌 건 흘리면 됩니다. 그게 강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비판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게 진짜 자존감입니다. 비판에 과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만나면 힘이 빠집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요. 내가 괜히 말했나 하고 자책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당신 탓이 아닙니다. 당신이 말을 잘못한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 사람의 그릇이 그 정도인 거죠. 그런 사람한테는 조심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 하기 전에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 말 하면 또 기분 나빠하려나 하고 재게 됩니다. 그게 쌓이면 관계가 피곤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의 반응은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냥 평범한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상대방의 몫입니다. 그 책임까지 당신이 질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부분이 예민하구나 하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사람한테 기대를 조금 낮추시면 됩니다. 솔직한 대화가 어려운 사람이라는 걸 아셨으니까요. 반대로 비판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같이 있어도 눈치 안 봐도 되는 사람입니다. 솔직하게 말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편하고 오래갑니다. 사람의 그릇은 비판 앞에서 드러납니다. 그걸 알아두시면 관계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누구한테 솔직해도 되는지, 누구한테는 조심해야 하는지 알게 되니까요. 그 구분이 당신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며칠 전에 병원 대기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정기 검진 받으러 갔는데 사람이 많아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서 멍하니 주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앞쪽에 앉아 있는 부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이가 저보다 조금 많아 보이는 분들이었습니다. 두 분이 나란히 앉아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안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그 두 분에게 눈이 갔습니다. 뭔가 다른 느낌이 있었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남편 되시는 분이 아내 쪽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아내가 뭔가 말을 하면 남편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냥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었습니다. 눈을 맞추면서 진지하게 듣고 있더군요. 아내가 웃으면 따라서 웃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면 같이 걱정스러운 얼굴이 됐습니다. 마치 거울처럼 말이죠.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일 텐데 저렇게 서로를 바라보는구나 싶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빛만으로 뭔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기실에서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다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두 분 다 같은 방향을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아내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아내가 뭔가 말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 검사 결과 언제 나온대? 남편이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몰라. 물어봐. 아내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당신이 물어보지 그래. 내가 왜? 당신 검사잖아. 대화는 그게 끝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차가운 공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앉아 있는 거리는 가까운데 마음은 멀어 보였습니다. 특히 남편이 아내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눈은 계속 휴대폰에 가 있었거든요. 두 부부의 차이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말의 양은 첫 번째 부부가 더 적었습니다. 그런데 느낌은 첫 번째 부부가 훨씬 가까워 보였습니다. 결국 차이는 눈빛이었습니다. 상대방을 바라보느냐, 안 바라보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눈빛 하나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구나 싶었습니다. 말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거짓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바라보게 되고 관심이 없으면 눈이 안 가는 거죠. 그게 병원 대기실에서 확 보이더라는 겁니다. 눈빛과 시선에 대한 연구는 아주 많습니다. 그만큼 눈이 인간관계에서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1989년에 코넬 대학교에서 발표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시리얼 상자에 들어가는 캐릭터 눈동자 방향을 바꿔봤습니다. 캐릭터가 정면을 바라보는 상자와 옆을 바라보는 상자를 비교한 거죠. 결과는 정면을 바라보는 캐릭터가 있는 상자가 더 많이 팔렸습니다. 사람도 아니고 그림인데 그런 차이가 났습니다. 눈이 마주친다는 느낌만으로 신뢰가 올라간 겁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눈 마주침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본능적으로 눈을 보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려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인간은 눈동자의 방향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기 봐 라고 말 안 해도 눈동자만 움직이면 상대방이 알아챕니다. 그래서 흰자위가 넓어야 눈동자 방향이 잘 보이는 겁니다. 인간에게 눈빛은 그만큼 중요한 소통 수단이라는 뜻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눈빛은 말보다 정직한 신호입니다. 말은 머리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속이기가 어렵습니다. 관심이 있는 사람한테는 자연스럽게 눈이 갑니다.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됩니다. 대화할 때 눈을 맞추게 되고 상대방 표정을 살피게 됩니다. 그게 본능입니다. 반대로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는 눈이 안 갑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시선이 다른 데로 향합니다. 휴대폰을 보거나 창밖을 보거나 다른 사람을 보거나 합니다. 말은 하면서도 눈은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게 무관심의 신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눈빛은 의도적으로 꾸미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척하면서 눈은 안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는 당신이 소중해라고 하면서 시선은 딴 데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의 말은 믿기 어렵습니다. 눈빛에는 몇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따뜻한 눈빛입니다. 상대방을 바라볼 때 눈가에 힘이 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이런 눈빛을 받으면 편안해집니다. 이 사람은 나를 좋게 보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둘째, 차가운 눈빛입니다. 입으로는 웃는데 눈은 안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가가 그대로인 채로 입만 올라가는 거죠. 이런 웃음을 보면 불편해집니다. 뭔가 진심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진짜 웃음은 눈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셋째, 피하는 눈빛입니다. 대화할 때 자꾸 시선을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이 마주칠 것 같으면 슬쩍 피합니다. 이런 사람은 뭔가 숨기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는 거죠. 어느 쪽이든 신호는 분명합니다. 넷째, 관찰하는 눈빛입니다. 상대방을 유심히 살피는 눈빛이 있습니다. 계산하는 것 같은, 평가하는 것 같은 눈빛이죠. 이런 눈빛을 받으면 긴장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뜯어보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 눈빛을 잘 보시면 됩니다. 말이 아무리 좋아도 눈빛이 차가우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말은 별로 없어도 눈빛이 따뜻하면 믿어도 됩니다. 눈빛이 그 사람의 진심을 보여주는 창문이니까요. 고대 로마 철학자 키케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고 눈은 마음의 통역자다. 2000년도 더 전에 한 말인데 지금도 맞는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눈에 나타납니다. 기쁘면 눈이 반짝이고 슬프면 눈에 물기가 맺힙니다. 화나면 눈에 힘이 들어가고 관심 없으면 눈이 흐릿해집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 눈을 보고 말해라고 하셨던 거죠. 눈을 보면 거짓말이 어렵거든요. 눈은 의지로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이 그대로 비치니까요. 누군가의 진심이 궁금하시면 눈을 보시면 됩니다. 말보다 눈이 더 정확한 답을 줍니다. 눈이 마음의 통역자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느껴지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같이 있는데 눈을 안 맞춰서 외롭게 느껴질 때 말이죠. 그 느낌은 착각이 아닙니다. 당신 감각이 맞는 겁니다. 눈을 안 맞추는 사람은 마음이 거기 없는 겁니다. 바쁘든 관심이 없든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지금 당신한테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상처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당신의 가치와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상대방이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는 상대방의 선택입니다.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눈을 맞춰주지 않는 사람한테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 매달리면 에너지만 빠집니다. 그냥 놓아주셔도 됩니다. 이 사람은 나한테 그만큼인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억울하고 서운하시겠지만 그게 현실인 거죠. 현실을 인정하는 게 마음 편해지는 첫걸음입니다. 반대로 당신을 따뜻하게 바라봐 주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눈빛으로 마음을 전해주는 사람이니까요. 그런 사람 곁에 계시면 됩니다. 사람은 결국 눈빛으로 연결됩니다. 말은 잊어버려도 눈빛은 기억에 남습니다. 따뜻하게 바라봐 주던 사람, 차갑게 외면하던 사람이 오래 기억나는 이유입니다. 당신을 바라봐 주는 사람을 알아보시고 그 눈빛을 소중히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추석에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형제들이 다 모였습니다. 부모님 댁에 둘러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들 웃으면서 근황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화 중에 묘한 장면을 봤습니다. 막내 동생이 요즘 사업이 좀 힘들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어요. 그래도 버텨보는 중이에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크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둘째 형수님 표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로는 아이고, 힘들겠다 하면서 걱정하는 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굴에는 다른 게 스쳤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금방 원래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만 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아내도 봤다고 하더군요. 형수님 표정 봤어. 뭔가 이상하지 않았어? 아내도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였습니다. 말은 걱정하는데 표정은 그게 아니었다고요. 물론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형수님이 무슨 나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죠. 그냥 그 순간 다른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짧은 표정이 자꾸 기억에 남더라는 겁니다. 말과 표정이 다르니까 이상하게 느껴진 거죠. 반대 경험도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어머니 표정을 봤습니다. 막내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할 때 어머니는 말을 안 하셨습니다. 그냥 가만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그런데 표정에 걱정이 가득하셨습니다. 눈썹이 살짝 모이고 입술이 굳어지셨습니다. 눈에 근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걱정 안 해. 같은 말씀을 안 하셨어도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걱정하고 계신다는 걸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두 표정의 차이가 확 느껴졌습니다. 한 사람은 말로는 걱정한다고 했는데 표정은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은 말을 안 했는데 표정에 걱정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진심인지는 너무 분명했습니다. 사람 표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순간순간 진심이 새어나옵니다. 본인도 모르게 얼굴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 짧은 순간을 포착하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50년간 인간의 표정을 연구한 에크만 교수는 미세표정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짧은 순간 나타났다 사라지는 표정입니다. 눈 깜빡할 시간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죠. 이 미세표정은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자기도 모르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건 뇌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의식적으로 조절하기 전에 이미 얼굴에 나타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심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2002년에 에크만 교수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입니다. 사람들에게 일부러 거짓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의 표정을 고속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 얼굴에 미세 표정이 나타났습니다. 말로는 거짓을 말하는데 얼굴에는 진짜 감정이 잠깐 드러난 겁니다. 이 미세 표정은 0.04초에서 0.2초 사이에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일반적인 속도로는 보기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으면 이걸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에크만 교수가 개발한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미국 FBI나 CIA에서 이 훈련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 연구가 말해주는 건 분명합니다. 표정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표정은 그 사람의 진심을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신호입니다. 말은 머리로 만들어내지만 표정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말과 표정이 다르면 표정이 진짜입니다. 사람들이 표정을 숨기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싫은 사람한테도 웃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쁘지 않아도 축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정 관리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완벽하게 숨기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표정을 만들어도 무의식이 새어나옵니다. 그게 미세 표정으로 드러나는 거죠.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진심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표정을 볼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말과 표정이 안 맞는 경우입니다. 정말 기쁘다 하고 말하면서 표정은 무덤덤한 사람이 있습니다. 걱정된다고 말하면서 표정은 담담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표정이 진짜입니다. 말이 아니라 얼굴을 믿으셔야 합니다. 둘째, 표정이 너무 빨리 바뀌는 경우입니다. 진짜 감정은 천천히 사라집니다. 기쁘면 한동안 기쁜 표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 표정은 금방 꺼집니다. 웃다가 갑자기 무표정으로 바뀌면 그 웃음은 진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셋째, 표정이 좌우 비대칭인 경우입니다. 진짜 표정은 얼굴 양쪽이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가짜 표정은 한쪽만 더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오른손잡이는 왼쪽 얼굴이 감정을 더 잘 드러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얼굴 왼쪽을 보면 진심을 알기 쉽습니다. 넷째, 눈과 입이 따로 노는 경우입니다. 진짜 웃음은 눈도 웃습니다. 입만 웃고 눈은 안 웃으면 가짜입니다. 반대로 눈은 웃는데 입은 굳어 있으면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겁니다. 눈과 입을 같이 보시면 진심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표정을 잘 보시면 됩니다. 말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얼굴을 보시는 겁니다. 특히 말을 듣고 있을 때가 아니라 말을 하고 있을 때 표정을 보세요. 듣고 있을 때는 표정 관리를 하기 쉽습니다. 말하면서 동시에 표정까지 관리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때 진심이 새어나옵니다. 프랑스 철학자 라 로슈푸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굴에 나타난 것을 숨기는 것보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숨기기가 더 쉽다. 참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마음속 생각은 감출 수 있습니다. 말을 안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얼굴에 나타난 건 숨기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나타나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표정은 마음의 창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커튼을 치려고 해도 틈새로 빛이 새어나옵니다. 그 새어나오는 빛이 바로 표정인 겁니다. 순간순간 진심이 얼굴에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표정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말에만 현혹되지 않고 얼굴까지 보니까요. 그게 사람을 제대로 보는 방법입니다. 누군가의 표정에서 진심이 아닌 걸 발견했을 때 씁쓸하실 겁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진심이 아니었구나 하는 느낌이 드니까요. 그 순간 배신감 같은 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상처받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한테 진심일 수는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그걸 알게 된 게 다행인 거죠. 모르고 계속 진심인 줄 착각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표정에서 진심이 아닌 걸 봤다면 그냥 정보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 이 사람은 나한테 이 정도구나 하고요. 거기에 감정을 너무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한테 진심이 아닌 건 그 사람의 선택이지 당신 탓이 아닙니다. 그냥 거리를 조금 두시면 됩니다. 마음을 다 주기엔 아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워하실 필요도 없고 원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한 발짝 물러서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표정에서 진심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말로 표현 안 해도 얼굴에 마음이 담긴 사람이니까요. 그런 사람을 알아보시고 가까이 두시면 됩니다. 표정을 읽는다는 건 사람의 진심을 본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생기면 관계가 훨씬 편해집니다. 진짜 내 편이 누구인지 알게 되니까요. 그 구분이 당신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랜 친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한 1년 만에 만나는 거라 저도 기대가 컸습니다. 점심 약속이었는데 12시에 식당 앞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10분 전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2시가 됐는데 친구가 안 왔습니다. 조금 늦나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12시 10분이 됐습니다. 카톡을 보냈습니다. 나 도착했어. 어디쯤이야? 읽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12시 20분이 됐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아, 미안. 지금 출발해. 금방 가. 지금 출발한다고요. 약속 시간이 12시인데 12시 20분에 출발한다는 겁니다. 결국 친구가 도착한 건 12시 45분이었습니다. 거의 1시간을 기다린 거죠. 식당 앞에서 서성이면서 말이에요. 친구는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미안 했습니다. 아침에 일이 좀 있어서 진짜 미안해.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건데 기분 나쁘게 하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속으로는 좀 그랬습니다. 1년 만에 만나는 건데 이 정도도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친구가 자기 이야기를 하더군요. 요즘 진짜 바빠.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아서. 바쁜 건 이해합니다. 누구나 바쁘게 살죠. 그런데 바쁜 사람이 45분을 늦나요? 생각해보면 이 친구가 원래 그랬습니다. 예전에도 약속 시간에 딱 맞춰 온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항상 10분, 20분씩 늦었습니다. 그때는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다르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반대 경험도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다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저보다 더 바쁜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꽤 높은 자리에 있거든요. 회의도 많고 출장도 자주 다닙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약속 시간 5분 전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벌써 왔어? 응, 좀 일찍 끝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는 회의를 일찍 끝내고 온 거였습니다. 원래 회의가 11시 반까지였는데 11시에 마무리 짓고 나온 거죠. 저를 만나려고 시간을 일부러 비워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괜히 뭉클했습니다. 두 친구의 차이가 뭘까요? 한 친구는 저보다 덜 바쁜데 45분을 늦었습니다. 다른 친구는 저보다 더 바쁜데 먼저 와서 기다렸습니다. 결국 바쁘고 안 바쁘고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시간 약속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죠. 워싱턴 대학교의 연구팀이 2016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지각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특성을 분석한 건데 결과가 흥미로웠습니다. 만성적으로 늦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자기중심적 성향이 높았습니다. 내 시간은 소중하지만 남의 시간은 덜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런 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기다리게 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적었습니다. 더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늦는 사람 본인은 이게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10분, 20분 늦은 게 뭐 어때서 하는 태도였죠.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은 다르게 느꼈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이 인식의 차이가 관계를 악화시킨 겁니다.
시간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늦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내가 좀 그래. 시간 개념이 없어서. 성격이 급하지 않아서. 이런 말들은 다 변명입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약속이 그 사람한테 그만큼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중요한 약속에는 아무리 시간 개념 없는 사람도 늦지 않습니다. 면접 보러 갈 때 늦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행기 시간에 늦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친구 만나는 약속에는 늦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는 기다려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좀 늦어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상대방을 가볍게 보는 거죠. 시간 약속에 늦는 사람들한테는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항상 변명이 있습니다. 차가 막혀서, 일이 좀 있어서, 준비하다 보니까 같은 말을 합니다. 한두 번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매번 변명이 있다면 그건 변명이 아니라 습관인 겁니다. 둘째, 미안해하는 정도가 약합니다. 처음에는 진짜 미안해 하면서 크게 사과합니다. 그런데 계속 늦다 보면 미안 하고 가볍게 넘깁니다. 늦는 것에 익숙해진 거죠. 본인은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셋째, 남이 늦으면 화를 냅니다. 자기는 맨날 늦으면서 남이 늦으면 짜증을 냅니다. 왜 이렇게 늦어? 하고 불평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중잣대가 있는 겁니다. 자기 시간은 소중하고 남의 시간은 안 소중한 거죠. 반대로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도 패턴이 있습니다. 일단 여유 있게 출발합니다. 혹시 차가 막히면 어떡하지? 하고 미리 계산합니다. 상대방을 기다리게 하는 게 싫으니까요. 그리고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연락합니다. 10분 정도 늦을 것 같아. 먼저 들어가 있어. 이렇게 미리 말해주는 겁니다. 기다리는 사람 입장을 생각하는 거죠. 그게 배려입니다. 시간 약속을 보면 그 사람의 배려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10분 늦으면 저 사람이 10분을 기다려야 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안 늦으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늦습니다. 그 차이가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칸트는 시간 약속에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했는데 너무 정확해서 마을 사람들이 시계를 맞췄다고 하죠. 그만큼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이 딱 맞습니다. 시간을 지킨다는 건 상대방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당신의 시간도 소중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반대로 시간을 안 지킨다는 건 상대방을 무시하는 겁니다. 당신은 기다려도 돼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물론 사정이 있어서 늦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일이 다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습관적으로 늦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상대방을 가볍게 보는 거니까요. 누군가가 당신과의 약속에 자꾸 늦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한두 번은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늦는다면 그건 다른 겁니다. 그 사람한테 당신과의 약속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은 거죠. 중요했다면 안 늦으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예요. 씁쓸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상처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당신의 가치와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매번 기다리느라 속상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대를 조금 낮추시면 됩니다. 기다리는 시간에 감정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또 늦지? 혹시 무슨 일 있나? 하면서 걱정하고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늦겠구나. 다른 거 하고 있어야지 하시면 됩니다. 내 감정을 그 사람한테 쓰지 않는 겁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남이 어떻게 하느냐에 내 감정이 휘둘리면 힘이 빠집니다.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몫이고 내 감정은 내 몫입니다. 그걸 분리하시면 훨씬 편해집니다. 반대로 당신과의 약속에 항상 먼저 와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 기다리게 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약속 하나에도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누가 진짜 내 편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구분이 되면 관계가 훨씬 편해집니다. 소중한 사람한테 마음을 쓰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거리를 두면 되니까요.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동네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혼자 간 날이라 구석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먹고 있었죠. 그때 옆 테이블에서 뭔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젊은 직원분이 음식을 나르다가 실수를 한 거였습니다. 국물이 담긴 그릇을 들고 가다가 손님 테이블에 조금 쏟은 겁니다. 다행히 손님 옷에 튀지는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만 좀 흘렀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중년 남자분이었는데 표정이 확 굳어지더군요. 직원분이 바로 사과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허둥지둥 휴지를 가져와서 닦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져서 어쩔 줄 모르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 반응이 좀 그랬습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들고 다니는 거야? 기본이 안 됐네. 목소리가 꽤 컸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다 들릴 정도였습니다. 직원분이 계속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했는데도 계속 뭐라고 하더군요. 사장 불러.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되겠어? 직원분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게 보였습니다. 결국 사장님이 나와서 사과하고 음식값도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그 손님이 좀 누그러지더군요. 밥맛이 없어지더라고요. 실수는 직원분이 했지만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었습니다. 옷에 튄 것도 아니고 바로 사과도 했는데 말이죠. 그 손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대 경험도 있습니다. 며칠 뒤에 비슷한 상황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커피숍이었습니다. 직원분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손님한테 건네주다가 조금 쏟았습니다. 이번에는 손님 손등에 조금 튀었습니다. 직원분이 깜짝 놀라서 사과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괜찮으세요? 얼음물이라 차가우셨죠? 휴지를 얼른 건네면서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는데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지원하네. 여름이니까 괜찮아요. 직원분이 계속 미안해하니까 오히려 손님이 위로하더군요. 아이고, 그럴 수 있죠. 바쁜데 이런 일 있을 수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직원분 얼굴에 안도하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 손님은 커피를 받아들고 수고하세요 하고 나갔습니다. 두 상황이 자꾸 비교가 됐습니다. 비슷한 실수였는데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실수한 사람을 끝까지 몰아붙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오히려 실수한 사람을 위로해줬습니다. 실수 자체는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본성을 보여준 거죠. 누군가의 실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겁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마틴 셀리그만 교수가 2004년 발표한 연구에서 용서와 행복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남의 실수를 용서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했습니다. 반대로 남의 실수를 오래 기억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불행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본인한테 스트레스가 된 거죠. 연구에 따르면 용서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혈압도 낮고 면역력도 높았습니다. 남의 실수에 너그러운 게 건강에도 좋다는 겁니다. 결국 남을 용서하는 건 남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실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실수 자체는 누구나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그 실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남의 실수에 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한테는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실수 자체보다 사람을 공격합니다. 왜 이렇게 했어? 가 아니라 너는 왜 맨날 이래? 식으로 말합니다. 행동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인격을 깎아내리는 거죠. 둘째, 사과를 받아도 계속 물고 늘어집니다. 상대방이 미안합니다 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미안하면 다야. 다음에 또 그러면 어쩔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사과를 받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굴복시키려는 겁니다. 셋째, 주변에 과시합니다. 큰 목소리로 비난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 듣게 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걸 공개적으로 알리고 싶은 거죠. 이건 자기 우월감을 채우려는 행동입니다. 넷째, 오래 기억합니다. 그 일이 끝났는데도 나중에 또 꺼냅니다. 그때 내가 그랬잖아 하면서 과거를 들춥니다. 용서하지 않고 무기로 쓰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대부분 자기 안에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실수를 크게 만들어야 자기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죠. 저 사람은 저렇게 실수하지만 나는 안 그래 하는 심리입니다. 결국 자기 불안을 남한테 푸는 겁니다. 반대로 남의 실수에 너그러운 사람들도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상황을 이해하려 합니다. 왜 그랬을까? 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바빴나 보다. 실수할 수도 있지. 하고 이해하는 거죠. 둘째, 사과를 받으면 끝냅니다. 상대방이 미안해하면 괜찮아요. 하고 넘어갑니다. 더 이상 그 이야기를 안 합니다. 끝난 일을 끝낸 일로 두는 겁니다. 셋째, 오히려 상대방을 위로합니다. 실수한 사람이 더 당황하고 힘들어하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실수해요. 하고 편하게 해줍니다. 이게 진짜 여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넷째, 금방 잊어버립니다. 지나간 실수를 다시 꺼내지 않습니다. 끝난 일은 끝난 일로 두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과하게 반응하면 속이 좁은 사람입니다. 너그럽게 넘어가면 여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그릇입니다. 고대 로마 철학자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수는 인간의 일이고 용서는 신의 일이다. 그러나 실수를 고집하는 것은 악마의 일이다. 이 말이 참 깊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인간이니까요. 그런데 그 실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사람을 구분합니다. 남의 실수를 용서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화가 나고 억울하고 짜증이 나니까요. 그래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큰 사람입니다. 세네카 말대로 신의 일에 가까운 거죠. 반대로 남의 실수를 절대 용서 안 하고 계속 들추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건 상대방한테도 해롭지만 나한테도 해롭습니다. 그 원망을 계속 안고 살아야 하니까요. 놓아주는 게 나를 위한 겁니다. 혹시 당신이 실수했을 때 과하게 비난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과했는데도 받아주지 않고 계속 몰아붙이는 사람을 만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기억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당신 탓이 아닙니다. 실수는 실수일 뿐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 실수로 당신을 끝까지 몰아붙인 건 상대방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한 건 상대방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입니다. 자기 불안을 당신한테 푼 겁니다.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사람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작은 실수에 과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남한테 그러지만 언젠가 당신한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마음 편하게 지내려면 너그러운 사람 곁에 계셔야 합니다. 실수해도 그럴 수 있지 해주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는 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그리고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한 번 더 이해해 주시는 거죠. 저 사람도 힘들었겠구나 하고 생각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결국 나한테도 돌아옵니다. 실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을 알아보시고 당신도 너그러운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관계를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프랑스 작가 생텍쥐 페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오직 마음으로만 올바르게 볼 수 있다. 본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오늘은 휴대폰 다루는 습관부터 사소한 부탁, 비판 반응, 눈빛, 표정, 시간 약속, 그리고 실수 후 태도까지 7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쩌면 다 아시는 이야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자꾸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본심은 말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말은 누구나 예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소중해요. 걱정돼요. 미안해요. 같은 말은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진심이 아니어도 말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말보다 행동을 보셔야 합니다. 대화할 때 휴대폰을 어디에 두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작은 부탁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지적받았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눈빛이 따뜻한지 차가운지를 보시면 됩니다. 표정이 말과 같은지 다른지를 보시면 됩니다. 시간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사소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기 쉽습니다. 별거 아니네 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본성이 됩니다. 큰 일에서는 누구나 신경을 씁니다. 작은 일에서 진짜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사람한테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하고 뒤늦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드는 실망감, 배신감, 허탈함은 정말 크죠.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하는 자책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사람을 알아가는 건 원래 어려운 일입니다. 처음부터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보이는 거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다만 이제는 조금 더 잘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한 7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사람을 만날 때 말만 듣지 말고 행동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전보다 빨리 알아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람을 잘 본다는 게 의심을 많이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경계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시라는 겁니다. 좋은 신호를 보내는 사람은 가까이 두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소중히 여기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신호를 보내는 사람은 거리를 두시면 됩니다. 미워하실 필요도 원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한 발짝 떨어지시면 됩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아무한테나 마음을 다 주지 않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마음을 주시면 됩니다. 세상에는 따뜻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한테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중요한 건 따뜻한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갖는 거죠. 오늘 영상이 그 눈을 기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누구한테 마음을 쓰고 누구한테는 거리를 둘지 알게 되니까요. 그 구분이 되면 쓸데없이 상처받는 일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누군가한테 상처받으셨더라도 그게 당신 탓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대로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편하게 사람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힘 빼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 계시면 됩니다. 그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이 당신한테 맞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따뜻하고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사람을 보는 눈이 조금씩 밝아지고 마음은 조금씩 더 따뜻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